네, 안녕하세요. 유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4단원 첫 번째 시간 동적평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평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필요한 일단 개념들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반응물을 왼쪽에 쓰고요. 그죠? 이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반응물이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생성물이 두 가지, 세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이 반응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해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이 반응을 우리가 역반응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의 방향을 가지고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역, 비가역 이제 나왔어요. 가역은 뭐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가역 반응이다 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럼 비가역은 뭐겠어요? 이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일어나는 거,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들을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역반응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역, 비가역 반응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역 반응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의 증발과 응축 이렇게 나왔는데 순서를 잘 보세요. 증발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응축이 나왔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정반응, 역반응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이니까요. 물에 이제 증발이니까 리퀴드가 어떻게 수증기 가스가 되는 거, 이게 증발이죠. 증발이 정반응, 그리고 반대로 응축이 역반응,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가 나왔어요. 그럼 생성이 정반응이겠지. 근데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는 건 뭐야? 6개의 물 분자에 둘러싸였다. 육수화물인 거예요. 그러면 염화 코발트, 코발트가 CO죠. 염화 코발트 COCl2인데요. 얘가 6개의 물 분자와 만나서 어떻게 염화 코발트가 6개의 물 분자에 수화되었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 육수화물의 생성이 정반응, 분해가 역반응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니까 황산구리 5수화물의 분해와 생성이야. 이번에는 분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분해가 정반응입니다. 황산구리 5수화물 5개의 물, 요거에 분해 들어갑니다. 자, 분해 들어가니까 황산구리에다가 5개의 물 분자 분해시켜 주시면 되겠죠? 분해 정반응, 생성 역반응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석회동굴 뭡니까? 탄산칼슘이 녹아내린 게 이제 석회동굴이고요. 그게 거꾸로 굳은 게 종류석 석순이죠. 그래서 석회동굴 생성이 정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탄산칼슘 석회석이고요. 얘가 탄산에 녹아서 그죠? 이렇게 녹아내리면 탄산 수소 이온과 이렇게 칼슘 이온이 만난 상태로 녹아내리게 됩니다. 요게 석회동굴의 생성이고요. 이게 거꾸로 굳어서 다시 덩어리 형태가 되는 게 종류석 석순이죠. 천장의 고드름처럼 맺히면서 굳는 거, 그리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기둥이 생기는 거, 요게 바로 역반응, 종류석 석순의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동적평형 가기 전에 우리가 가역 반응의 예시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 반응의 예시들 한번 볼게요. 역반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우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발생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테인 해볼까요? 메테인의 연소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CO2와 H2O 나오겠죠? 개수 맞춰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산소까지 맞춰주면 역반응이 불가능합니다. 자, 기체 발생하면은 역반응 불가능하니까 금속의 산을 반응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가역 반응이 될 겁니다. 마그네슘에 염산 수용액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MgCl2 되면서 Cl2개가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수소기체는 또 가연성이니까 불씨 퍽 알고 계시죠? 얘도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역반응 불가능합니다.
자, 중화 반응 나왔네요. 중화 반응 우리가 통과에서도 했었고 이제 4단원 요 뒤에서도 할 건데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만들고 그죠?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염을 만드는 반응. 맞습니까? 얘도 비가역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 앙금 생성 반응 나왔네요. NaCl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 AgNO3인데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하면 뭐겠어요? 어차피 수용액 속에서 양이온, 음이온들이 만난 거니까 치환되어서 짝꿍이 바뀌겠죠? 짝꿍이 바뀌어서 AgCl, NaNO3 이렇게 될 건데 누가 앙금입니까? 이 녀석이 염화은, 흰색 앙금이 되겠죠.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도 비가역 반응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연소, 기체 발생, 중화 반응, 앙금 생성은 비가역이다 라고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동적 평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적 평형은 일단 가역 반응에서, 즉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떨까요? 정반응 일어난 만큼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 거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계속 격렬하게 정반응, 역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그러나 반응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고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쌤이 사탕이 100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사탕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쌤이 어떻게? 야, 사탕 먹어. 5개 줄게. 그랬더니 너도 쌤 저 제 거 더 맛있어요. 5개 드세요. 뭐 이렇게 했다라고 쳐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5개 주고 5개 받고 5개 주고 5개 받으니까 이 100개와 이 10개는 안 변할 거란 말이에요. 이 양이 안 변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안 변해요. 하지만 어때요? 얘네들이 양이 같아요? 양이 같진 않아요. 얘는 100개로 일정한 거고 얘도 10개로 일정한 거지만 이 둘이 같은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농도가 일정한 것과 둘이 같은 거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 가지 경우에서 동적 평형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상평형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상이 뭐야? 상변화, 상태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액체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진 상태. 그래서 마치 상태 변화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밀폐된 용기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액체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겠어요? 이렇게 증발을 시작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증발하는 순간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발은 계속 똑같은 속도로 하는데 이제 응축이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증발이 계속 일어나니까 물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수증기의 양은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수증기의 양이 꽤나 많아지면서 증발 속도를 따라잡게 돼요.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아진 동적 평형 상태, 상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치 우리 눈에는 3개가 증발하고 3개가 응축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다?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에 따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요. 엄청 중요한 거. 증발 속도는 온도의 영향만 받아요. 온리 온도야. 온리 온도. 온도가 안 변하면 그냥 이 증발 속도도 일정해요. 그럼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 온도 변화 안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이렇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증발이 계속 일어나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왠지 증발 속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이거 절대 안 변한다. 이거 별표 10개야, 10개. 자, 응축 속도는 어때요? 대신에 용기 속에 이 기체 양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증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응축은 시작이 같이 되는데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 앞에서 봐봐. 처음에는 이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빨라요. 맞니? 언제까지? 이게 같아질 때까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요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증발이 더 빨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 우리 눈에는? 사실은 응축도 일어나지만 증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우리 눈에. 그러면 어때요? 이 물의 양은 계속 줄어들어요. 수증기의 양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었으니까 0이었다가 쭉 늘어나서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고요. 요 같아진 순간 요때부터가 이제 뭐야? 상평형 지점이 되겠죠. 동적평형, 상평형 지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둘이 같아지면서 동적평형 중에서도 상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래프에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속도인데요. 여러분, 속도라는 개념은 전부 시간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맞아? 우리 운동속도 한번 볼래요? 운동속도 어떻게 구해? 운동속도는 변이를 뭘로 나눠? 시간으로 나누죠. 그럼 어떻게? 1초당 변이가 나오면서 빠르기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증발 속도는 뭘까요? 1초당 얼마나 증발했니?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속도라는 거, 빠르기라는 것은 전부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1초 동안 얼마나 증발했겠니?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요 네모 있죠? 요 네모? 요 파란 네모? 이 파란 네모의 넓이를 구한다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얘는 뭐예요? 증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야. 속도는 시간으로 나눈 건데 여기다 시간을 다시 곱한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는 증발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 증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전체 증발량이 나온다는 거야. 맞아. 자, 그럼 같은 원리로 해서요. 요 응축 속도로 요 면적. 요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요렇게 요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응축량이 되겠죠. 응축량. 이해되세요?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된 양. 바로 응축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요 뾰족뾰족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그럼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요 녀석입니다. 자, 요 녀석이 의미하는 양은 증발량에서 응축량을 뺀 거죠. 증발된 거에서 다시 돌아간 응축량을 빼면 뭐겠어요? 남아있는 수증기량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용해 평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에서 살짝 용어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까먹으셨을까봐 용매에다가 용지를 녹여서 균일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용액이 되는 거죠. 용매는 녹이는 물질, 예를 들어서 물인 거고요. 여기다가 녹는 물질,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잘 녹이는 과정, 용해시킨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소금물, 용액이 되는 거죠. 용어 정리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용매에다가 용지를 넣어서 용해를 시킬 건데 막 처음에 용해가 막 일어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석출도 이제 시작될 거예요. 용해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용매 용지를 녹일 때는 무한대로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온도에서 녹일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아직 용해가 막 되기 시작한다는 거는 아직 최대치로는 안 녹였다는 얘기잖아. 최대치로 안 녹였으니까 불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용해는 계속 일정하게 일어나는데 석출이 점점 빨라지면서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같아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자, 이때부터는 3개가 용해되면 3개가 석출되면서 마치 용해도 석출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용해 평형,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이때가 포화 용액이겠죠? 최대한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포화 용액에서는 더 이상 용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용해 멈추지 않았다. 용해가 일어난 만큼 석출도 일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둘 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염화나트륨을 녹였습니다. 자, 염화나트륨을 녹였는데 나트륨을 질량수가 23짜리를 녹여서 어떻게 했다? 포화 용액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녹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다 녹인 상태야. 그래서 여기다가 나트륨의 동위원소 24짜리 질량수의 NaCl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죄송해요. 목이 메요. 선생님, 열광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요. 포화 용액이라고 얘를 넣는다고 해서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추가해주면 24짜리 NaCl이 어떻게 된다? 녹아 들어간다. 그죠? 계속 녹아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석출되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쌤, 그러면 이 둘을 넣었을 때 얘가 용해되기 쉽다는 뜻인가요? 얘가 더 용해가 잘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랜덤적으로다가 녹고 석출되고 녹고 석출되고 녹고 석출되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지 언정 더 추가했을 때 계속 녹고 석출되고 녹고 석출되고가 반복된다는 뜻이지 얘가 물과 더 친해서 더 용해가 잘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포화 상태, 즉 동적 평형에 도달해도 계속해서 반응이 정반응,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지 멈춘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용해 평형까지 했고요. 마지막 화학 평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화학 반응이죠. 반응물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화학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많이 나오는 기체가 NO2죠. 이산화질소인데요. 이거 두 개를 뭉치면 4산화이질소라는 기체가 생깁니다. 보인 대로 읽어주시면 돼. 4산화이질소입니다. 근데 이산화질소는 색깔이 젓갈색이고요. 4산화이질소는 무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NO2만 집어넣었다라고 해볼게요. NO2만 집어넣으면 막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역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맞아. 여기서 정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역반응도 일어나요. 하지만 정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막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옐로 막 변하니까 무색으로 변하니까 색깔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는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계속 옅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는 어때요? 둘 다 같은 속도로 일어나니까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옅어지지 않고 멈춘다. 뭐다? 이 속도가 같아지면서 화학평형에 도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만 집어넣으면 정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정반응이 아니라 미안해. 이번엔 역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색깔이 점점 짙어지겠죠. 하지만 계속 짙어지나요?
아니요. 역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정반응도 일어나고 어느 순간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짙어지지 않고 색깔이 유지된다. 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이제 일정해졌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없어지는 순간에 도달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옅어지는데 더 이상 옅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산화질소 두 분자를 뭉쳐서 사산화이질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에 NO2만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정반응이 막 일어나.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얘의 농도는 쭉 감소하겠죠. 그래서 NO2의 농도가, 이거 농도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 NO2의 농도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해되세요? 그쵸? 처음에는 얘는 없었어요. 원점에서 시작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생기다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순간이 오겠죠. N2O4. 맞습니까? 그래서 요때부터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멈췄다가 아니야. 멈췄다 아니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농도와 이 녀석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다고 이 둘이 같은 건 아니다. 맞지? 이 둘이 같은 건 아니고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 이게 화학평형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화투에서 이제 연계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동적 평형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얘를 좀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변화를 주면 평형 지점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걸 평형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화투 가서 또 자세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사실 이겁니다. 화투 가면 이제 요거 아주 자세하게 할 건데, 요 변화량 있죠? 변화량만 봐봐. 이 변화량 있죠? 이 변화량은 뭐야? 결국에 반응에 참여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량이 바로 요 개수비다, 얘들아. 요 개수비다. 2대1인 거야. 지금 2대1인 거야. 2대1. 됐어? 이거는 화원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 푸시다 보면 가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량이 바로 이 개수비지? 개수비겠죠? 변화한 양이 반응에 참여한 양이니까요. 이 정도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반응, 역반응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적평에 도달해서 농도가 각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둘이 같다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원의 킬러 파트 4단원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쌤이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